최근에 미국 미주리주 법원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240억 달러, 한화로 35조 원 규모의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미주리주 법원이니까 저희가 좀 미주리주가 강한 공화당 성향의 주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보조를 맞춘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시할 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무시를 못하냐면 한국에도 이런 판결이 난 적이 있는데 이게 아주 크리티컬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비교를 해보자면요. 네네. 우리가 오토 원비어 북한에서 죽은 대학생, 미국 대학생이 있습니다. 뭐 이게 한 2018년, 17년쯤에 오토 원비어 대학생이 북한에 여행 갔다가 북한에서 포스터를 뗀 걸로 알려졌어요. 포스터를 떼서 그거를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하다가 북한에서 체포돼서 감옥에 있다 죽었습니다. 맞아요. 그 뭐 기억하실 텐데요. 네.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분들이 오하이오에 사는 유대인 집안입니다. 유대인 집안인데 역시 유대인답게 대응을 합니다. 연방 법원에 제소를 하고 고문으로 의해서 우리 아들이 죽었다. 라고 해서 얼마의 배상 책임을 받아내느냐? 5억 달러의 배상 책임을 받아냅니다. 아, 진짜요? 예. 그게 가능한 나라군요. 미국은. 문제는 뭐냐? 이 5억 달러가 있으니까 네. 앞으로요, 우리나라 한국의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대북 사업 거의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 왜냐? 때문에? 예. 야. 여기 하면 북한의 자산을 찾아서 압류할 수 있는 5억 달러까지 압류할 수 있는 게 생겼거든요. 그 이후에 관련 단체들이 미국에서 또 비슷비슷한 걸로 뭐 예를 들자면 선교사들이 가서 죽었다거나 이런 걸 할 때 또 판결을 많이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북한과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럼 보다가 문제가 있네. 얘들이 돈 벌었고 얘들의 자산이 미국에 있어. 한국 지사 그 업체의 지사가 미국에 있는. 그러면 법원에 소송을 해서 그 자산을 극단적인 경우에는 압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원비어 가족이나 아니면 북한 단체들, 북한 관련 시민 단체들이요. 네네.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미주리주에서 이렇게 했다는 건 네. 중국 기업들이 어떻게 했을 때 또 미주리주 법원 문제가 이제 대법원까지 또 가고 또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이제 이게 뭐 쉽게 풀리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근거가 생기면서 중국 기업들을 계속 방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들이 뭐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아직까지는요. 오토 원비어 사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미국 법원이 앞으로 또 어떻게 또 판단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게 생긴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프로파간다로 또 미국 공화당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미국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 이걸 가지고 또 중국을 공격할 거리가 생기는 거고요.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약간 좀 과장된 거긴 한데 이게 미주리주 하나에서 일단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 다양한 주에서 그런 판결을 내려가지고 배상금 엄청나게 불린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뭐 중국 기업을 견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사실 미국이 맞습니다. 계속해서 꺼내드는 카드 중에 하나가 이 중국 기업들 다 상장 폐지시켜버리는 거 그러니까 기업을 좀 공격하는 그런 액션이 있잖아요. 이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똑같은 방식을 예를 들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면 미국은 주들이 세잖아요. 하나의 사실상 독립국가나 마찬가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정명령을 내리면 미국의 블루 스테이트들, 그러니까 민주당 주들은 거기에 반대되는 자신들의 이제 법률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사실상 그 주에서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노력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FCPA라고 해외부패 방지법이라고 미국 기업이나 미국의 지사를 두고 있는 회사가 그 외국에서 뇌물을 주면 그게 걸리면 미국에서 아주 천문학적인 벌금을 때립니다. 근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중지시켜 버렸거든요. 왜 우리만 뇌물 못 주냐? 딴 나라 다 주는데 되게 트럼프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네. 왜 우리는 못 주느냐? 그래서 하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어떻게 했냐면 아니다. 우리는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하겠다. 라고 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래서 그 어기면 우리 주법으로 처벌할 거야. 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럼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정명령이 상당히 반감되는 거죠. 다들 캘리포니아에서 장사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미국엔 주의 힘이 세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대한 이 코로나 이런 판결들이 만약에 다른 주에도 이어진다면 그런 식으로 중국을 또 새롭게 견제하는 하나하나 견제해가는 또 이제 블록을 쌓아 나가는 거겠죠. 물론 뭐 또 큰 합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또 판결이 바뀌고 그렇죠. 뭐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 우리가 북한하고 어떤 큰 합의가 있지 않는 이상 오토 원비어 가족에게 대북 사업이 잡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일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 북한의 잘못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연료가 돼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진짜.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도 당시에도 그런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건 또 개별로 다 따져서 또 소송하고 하고 때문에 뭐 우리 기업들 걸 그렇게까지 할까는 합니다만 당시에도 그런 우려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걸 보면 근데 위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향후 이제 정권이 바뀌거나 뭐 한국이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대북 교류 사업이나 대북 사업 상당히 현실적으로 과거보다 어려운 거는 그런 점들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이 소액 제품에 대해서는 비관세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00 하던 것을 이제 한도를 $800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800 같으면 하여튼 그 1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제품까지도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소액 제품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조금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또 중국에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은 다른 것들은 차치하고요. 중국에 이제 과학 기술도 좋고 이러니까 사실은 기술력은 뭐 이미 우리나라를 앞질른 것들이 몇 개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또 갑자기 요즘 보면 우리나라에서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저런 이제 관세를 두고 대결을 하면서 시진핑이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트럼프가 백도어를 열어놓고 하니까 야 중국이 드디어 이기는구나. 맞아요. 그런 뭐 이런 이야기를 네네. 하는데요. 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니까 훨씬 잘 참을 거고 단결력이 강하고 미국은 대통령 바뀔 테니까 뭐 훨씬 약할 것이다 하는데요. 미국인 나라의 나라의 애국심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1, 2차 세계대전을 붙으면서 그 군사력 동원하고 했던 것이고요. 지금도 중동이라든지 곳곳에서 얼마나 자기의 아들, 딸들이 많이 죽어갑니까? 그럼에도 그걸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간첩이나 소위 말해 국가에 반역되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여러분들 드라마에 보시면은 그 받는 형이 엄청납니다. 한번 걸렸다면 20년, 30년이 하여튼.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국도 당연히 만만치 않은 이제 그런 국가이니까요. 너무 그렇게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절대적으로 이런 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 중국의 단점은 그 부분입니다. 미국은 이제 내수라는 소비가 탄탄합니다. 탄탄하기 때문에요. 경제의 기본적인 구조가 탄탄해요. 그런데 중국은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은 가게들의 소비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품은 생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4.5에서 5% 성장을 하려면은 우리가 뭘 해야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GDP 기준으로 뜯어서 본다면은 그러면은 설비 투자, 예를 들어 공장이나 기계를 혹은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건설 투자. 예, 도로나 아파트를 짓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가게가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장을 5% 만들어내는데 가게가 소비를 많이 안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 성장을 만들어내려면은 건설이나 설비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 투자를 계속 많이 했었고요. 그게 터졌던 것이 이제 부동산의 버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설비 투자로 인해서 이제 제품 생산이 많이 되니까요. 이미 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들이 이미 세계의 화학 생산량을 거의 다 커버할 정도가 되어 그렇게 과다 생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철강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소비재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생산을 해서 자기들이 수요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기반이 약하니까 해외 수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출 길이 막히게 되면은 중국은 계속 디플레이션 오게 됩니다. 지금도 다른 나라들이 다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데 중국만 계속 특히 도매 물가는 더 많이 떨어진 것이고요. 소비자 물가도 아시다시피 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왜 그러느냐? 중국의 바로 이런 취약점입니다. 과다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 거기에 비해서 자기들 내에서의 수요는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런 부분에서 과연 중국에 물건 놓는 것을 수출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았다 할 때 어느 곳이 더 힘들어질까 하는 것은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일방적으로 이게 사회주의 국가는 잘 견디니까 그런 부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가 이제 협상을 해서 나갈 겁니다. 그런데 협상의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당분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기간에 끝나고 시장이 또 조화라고 날아가고 이런 적은 없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중국이 소비가 침체되어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중국 그 국채 시장만 봐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약간 구조적인 거라서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쉽지가 않겠고 아무리 경기 부양책을 쓴다 하더라도 어차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본다면 효과적인 뭐 단기적인 정책을 수출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미국이 잘 어떻게든 뭐 무방북이랑 같이 막을 거니까 중국도 만만치 않겠네요. 쉽지 않겠네요, 진짜. 예, 특히 이제 중국은 이미 그런 이야기도 한 20년 전에도 나왔었는데요. 20년 전에 미국과 유럽 하면은 인구 때문에 미국이 유럽을 앞선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이 대결을 했을 때 중국의 가장 취약점은 인구일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게 네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도 이제 노후 준비가 잘 돼야 되는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 꺼져버렸죠. 주식 가격 꺼져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소비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은퇴하는 것도 가까워지고 그 노동시장이 별로 안 좋거든요. 지금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취업하는데 실업이 높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소비가 진작되겠어요? 그런데 중국은 5% 성장을 한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지출을 하든지 그런데 중국도 이미 국가 부채 비율이 거의 80% 육박할 겁니다.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기업들이 투자를 한다. 하이테크 기술 투자 오케이 좋습니다. 기술은 계속 좋은데 뭔가 자기의 경제 구조가 좀 안정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매크로 구조가 안정적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이테크도 일어나고 해야 되는 것인데요. 큰 매크로 구조가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약간은 이제 협상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을까. 중국이 일방적으로 강하게 밀고 갈 수는 없을 것이고요. 서로 적당하게 서로 물건을 사주고 팔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월마트에 들어온 제품의 거의 60% 정도가 중국산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가격 올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소비자들 다 뒤집어지죠.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협상을 저는 해 나가리라고 보고요. 시간은 좀 오래 걸리고 중국이 뭐 사회주의 국가라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도 아니고요. 물론 준비는 이전에 비해서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국이 그 첨단 기술 개발 여기엔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뭐 AI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서 약간 타개하려는 그런 속내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그 중국 전체 경기 부양과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영향은 있죠. 당연히 영향을 주기 마련이고요. 자기들이 디램이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자기의 제품으로 바꿀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수입 대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수입하는 것들의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전략적으로 이런 산업을 또 가져가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이 이제 이런 부분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이제 그것은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효율성을 통해서 인건비 절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현대차가 이번에 이제 미국의 현대차뿐만 아니라 철강하고 현대제철을 등등 해서 라인업을 같이 이제 해서 이제 공장을 짓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제 거의 사람을 쓰는 것을 거의 극소화하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갖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하이테크 산업이 자기 자체 내로 그 기술을 개발할 수 있으면은 젊은 사람들 노동력이 줄어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이테크는 AI나 이런 것은 무조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요. 생산성을 높이면은 당연히 경제 성장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4.5에서 5% 성장률을 달성한다 그럴 때 생산성을 높이면은 이 부분이 이제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당연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에 투자를 할 때 중국의 주식을 산다, 뭐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중국과 같은 중진국이나 후진국, 지금 이전에는 후진국이었으니까요. 그런 나라들의 투자를 할 때는 전체 지수를 사는 것보다 종목이나 섹터를 사는 게 좋습니다. 지수 전체를 사는 거면은 뒤처지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지수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하이테크에 속하는 일부 종목은 날아가듯이 날아가고 전체 지수는 또 뭐 그냥 저스트 쏘쏘고 그중에 섹터는 또 하이테크나 이런 것은 또 급격하게 날아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선별해서 투자를 하는 것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보편적인 지수 이런 것은 거시경제 구조를 본다면은 그것은 좀 지양하고 아까 하이테크의 경쟁력을 가졌다? 그럼 그런 쪽에 지분을 사는 것이죠.
항상 트럼프 시기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포커스가 되는 국가 리스트가 있어요. 1기 때는 어디였죠? 중국하고도 당연히 전쟁을 잃었지만 무언가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해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북한과의 핵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몰입을 했었고 맞아요. 네. 그때 김정은을 굉장히 칭송을 하는 표현을 굉장히 똑똑한 사람. 표현이 똑같아요. 지금 시진핑한테도 그러면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얻어낼 것이 있는데 일단 지켜 세우고 하는 걸 봐서 하겠다. 왜냐하면 1기 때 모습을 보시면은 사실 굉장히 칭송하고 지켜 세워줬지만 핵 협상과 관련되는 테이블에 가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미국 유리한 인센티브가 명확히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받으면 해줄게. 그러니까 서로의 양보를 자꾸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당연히 이제 핵 제재를 이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은 당연히 먼저 핵을 갖다가 동결하거나 이제 반출을 하면 이란 조건이 항상 걸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서 걸린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확장적인 사고를 해보면 중국하고도 똑같습니다. 당신들이 합의하고 우리 물건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면 왜냐하면 1기 때 경험적인 사고로 봤을 때 협상에 이른 거는 결국에 중국이 미국 물건을 많이 사겠다라고 약속, 실제로 안 지켜졌습니다만 사겠다로 약속하는 즉시 이제 협정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 먼저 양보해라는 의미에서 중국은 중국대로 대표를 선임하고 있고 그리고 강경하게 나가고 있고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치지만 상당히 압박적인 실질적 정책은 지속이 되고 얻어내려는 그런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얻어내면 뭐가 되느냐. 결국 국가의 리더는 지금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되게 강해요. 왜냐하면은 강대강으로 가고 서로 아쉬울 거 없는 입장인데 누군가 수그리고 누군가 양보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국이 리더 1등이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정치인들은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외교적 협상가들도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미국의 블록에 서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미국 우선주의의 어떤 세계적 흐름을 갖다 더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더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 전략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최근에 그런 뭐 1년에 뭐 서로의 뭐 강대강으로 같이 닿는 그런 국면을 살펴보면은 뭐 전반적인 뭐 자산 시장의 분위기도 그렇고 트럼프 정부의 성급함이 오히려 이 미국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채권 금리 상승이라든지 약달러로 좀 나오고 있고 중국은 생각보다 잘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시진핑 중국의 판정승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짧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짧게 보면 당연히 맞는 말씀이죠. 네. 왜냐하면 중국은 근데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과연 승리일까? 왜냐하면요. 잘 보시면 국가적인 패권과 국가적인 리더십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정책의 발현. 그러니까 먼저 때린 사람은 누구냐면 미국이에요. 지금. 미국이 먼저 때리기 시작을 하고 있고 미국이 원하는 그림대로 큰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주가적인 측면을 보면 미국은 이미 그전에 트럼프가 됐다라는 의미만으로 기대감으로 뭐 우리 M7뿐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주 뭐 팔란티어라든지 많은 주가들이 굉장히 밸류에이션을 정상적 범위를 넘을 정도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정책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이렇게 혼선을 가중을 시키니까 많이 빠지게 되고 조정을 보이는 거죠. 자산시장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흐름인 겁니다. 왜냐면은 먹이를 강아지한테 주려고 했는데 강아지가 달려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꼬리 살달살달 하면서 온갖 강아지 다 달려왔어요. 근데 먹이가 없어요. 이 강아지들의 뭐 실망감은 어떨까요?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중국은 반대로 보시면 주가가 코로나 때 수준보다도 더 빠질 정도의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이제 최악을 넘어가는 국면에서 이제 부양 정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속적인 이제 경기 드라이브 정책, 내수 부양 정책, 그다음에 딥시크, 우리도 죽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주가적인 이제 상승 패턴을 보이고 있고. 그러면은 주가로만 봤을 때 단기로 보면은 당연히 승자는 어디 있냐?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맞죠. 근데 정책적인 패권의 드라이브를 누가 가져가느냐로 놓고 봤을 때 아주 쉽게 그러면 그 패권의 드라이브가 뭔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블록화돼서 차단이 됐을 때 어느 국가가 과연 어떤 진짜 실질적으로 힘이 있고 기술이 있는 국가가 미국에 붙느냐 중국에 붙느냐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서서히 그제 우선협상 대상 국가 5개 리스트 뽑았잖아요. 네. 일본, 한국,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호주, 영국 뽑았잖아요. 다
각각의 측면에서 장점이 분명히 있는 국가들입니다. 인도가 협상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크다고 느껴지잖아요. 거긴 중립국이잖아요. 약간 그렇죠. 좀. 굉장히 네. 크죠. 그러니까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는 각 국가들의 키워드가 명확히 존재를 합니다. 한국, 기술. 우리 기술 많잖아요. 네네. 일본, 기술뿐만 아니라 금융적으로 미국에 이미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호주, 원자재, 그다음에 영국, 그래도 금융이 아직은 살아있고, 마지막 인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역량을 가진 국가.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충분히 지금 힘 있는 국가들, 성장의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미국 쪽에 더 협상을 하면서 더 우호적인 상황으로 패권이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대지진이 뭐냐면 이미 바이든 때 무너졌던 블록, 미국 중심의 블록을 다시 재건하는 과정이고 이게 제국주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단기로 보면 주가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이긴 듯 보이나 장기로 보면 지금 미국은 더 많은 힘을 갖고 자신만의 편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확실히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 중국이 맞서서 잘 싸우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뭔가 더 잘 살게 되고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럼 뭐 시간을 감내를 해야 되겠네요. 최근에 미국 미주리주 법원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240억 달러, 한화로 35조 원 규모의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미주리주 법원이니까 저희가 좀 미주리주가 강한 공화당 성향의 주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보조를 맞춘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시할 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무시를 못하냐면 한국에도 이런 판결이 난 적이 있는데 이게 아주 크리티컬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비교를 해보자면요. 네네. 우리가 오토 원비어 북한에서 죽은 대학생, 미국 대학생이 있습니다. 뭐 이게 한 2018년, 17년쯤에 오토 원비어 대학생이 북한에 여행 갔다가 북한에서 포스터를 뗀 걸로 알려졌어요. 포스터를 떼서 그거를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하다가 북한에서 체포돼서 감옥에 있다 죽었습니다. 맞아요. 그 뭐 기억하실 텐데요. 네.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분들이 오하이오에 사는 유대인 집안입니다. 유대인 집안인데 역시 유대인답게 대응을 합니다. 연방 법원에 제소를 하고 고문으로 의해서 우리 아들이 죽었다. 라고 해서 얼마의 배상 책임을 받아내느냐 5억 달러의 배상 책임을 받아냅니다. 아 진짜요? 예, 그게 가능한 나라군요. 미국은. 문제는 뭐냐 이 5억 달러가 있으니까 네. 앞으로요 우리나라 한국의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대북 사업 거의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예, 여기 하면 북한의 자산을 찾아서 압류할 수 있는 5억 달러까지 압류할 수 있는 게 생겼거든요. 그 이후에 관련 단체들이 미국에서 또 비슷한 걸로 뭐 예를 들자면 선교사들이 가서 죽었다거나 이런 걸 할 때 또 판결을 많이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북한과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럼 보다가 문제가 있네. 얘들이 돈 벌었고 얘들의 자산이 미국에 있어. 한국 지사 그 업체의 지사가 미국에 있는. 그러면 법원에 소송을 해서 그 자산을 극단적인 경우에는 압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원비어 가족이나 아니면 북한 단체들, 북한 관련 시민 단체들이요. 네네.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미주리주에서 이렇게 했다는 건 네. 중국 기업들이 어떻게 했을 때 또 미주리주 법원 문제가 이제 대법원까지 또 가고 또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이제 이게 뭐 쉽게 풀리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근거가 생기면서 중국 기업들을 계속 방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들이 뭐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아직까지는요. 오토 원비어 사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미국 법원이 앞으로 또 어떻게 또 판단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게 생긴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프로파간다로 또 미국 공화당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미국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 이걸 가지고 또 중국을 공격할 거리가 생기는 거고요.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약간 좀 과장된 거긴 한데 이게 미주리주 하나에서 일단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 다양한 주에서 그런 판결을 내려가지고 배상금을 엄청나게 불린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뭐 중국 기업을 견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사실 미국이 맞습니다. 계속해서 꺼내드는 카드 중에 하나가 이 중국 기업들 다 상장 폐지시켜버리는 거 그러니까 기업을 좀 공격하는 그런 액션이 있잖아요. 이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똑같은 방식을 예를 들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면 미국은 주들이 세잖아요. 하나의 사실상 독립국가나 마찬가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정명령을 내리면 미국의 블루 스테이트들, 그러니까 민주당 주들은 거기에 반대되는 자신들의 이제 법률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사실상 그 주에서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노력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FCPA라고 해외부패 방지법이라고
미국 기업이나 미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회사가 그 외국에서 뇌물을 주면 그게 걸리면 미국에서 아주 천문학적인 벌금을 때립니다. 근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중지시켜 버렸거든요. 왜 우리만 뇌물 못 주냐? 딴 나라 다 주는데 되게 트럼프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네. 왜 우리는 못 주느냐? 그래서 하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어떻게 했냐면 아니다. 우리는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하겠다. 라고 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래서 그 어기면 우리 주법으로 처벌할 거야. 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럼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정명령이 상당히 반감되는 거죠. 다들 캘리포니아에서 장사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미국엔 주의 힘이 세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대한 이 코로나 이런 판결들이 만약에 다른 주에도 이어진다면 그런 식으로 중국을 또 새롭게 견제하는 하나하나 견제해가는 또 이제 블록을 쌓아 나가는 거겠죠. 물론 뭐 또 큰 합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또 판결이 바뀌고 그렇죠. 뭐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 우리가 북한하고 어떤 큰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오토 원비어 가족에게 대북 사업이 잡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일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근데 사실 북한의 잘못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연루가 돼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진짜.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도 당시에도 그런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걸 또 개별로 다 따져서 또 소송하고 때문에 뭐 우리 기업들 걸 그렇게까지 할까는 합니다만 당시에도 그런 우려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걸 보면 근데 위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향후 이제 정권이 바뀌거나 뭐 한국이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대북 교류 사업이나 대북 사업 상당히 현실적으로 과거보다 어려운 거는 그런 점들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이 소액 제품에 대해서는 비관세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00 하던 것을 이제 한도를 $800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800 같으면 하여튼 그 1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제품까지도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소액 제품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조금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또 중국의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은 다른 것들은 차치하고요. 중국의 이제 과학 기술도 좋고 이러니까 사실은 기술력은 뭐 이미 우리나라를 앞질른 것들이 몇 개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또 갑자기 요즘 보면 우리나라에서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저런 이제 관세를 두고 대결을 하면서 시진핑이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트럼프가 백도어를 열어놓고 하니까 야 중국이 드디어 이기는구나. 맞아요. 그런 뭐 이런 이야기를 네네. 하는데요. 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니까 훨씬 잘 참을 거고 단결력이 강하고 미국은 대통령 바뀔 테니까 뭐 훨씬 약할 것이다 하는데요. 미국인 이란 나라의 애국심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1, 2차 세계대전을 붙으면서 다 군사력 동원하고 했던 것이고요. 지금도 중동이라든지 곳곳에서 얼마나 자기의 아들, 딸들이 많이 죽어갑니까? 그럼에도 그걸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간첩이나 소위 말해 국가에 반역되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여러분들 드라마에 보시면은 그 받는 형이 엄청납니다. 한번 걸렸다면 20년, 30년이 하여튼.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국도 당연히 만만치 않은 이제 그런 국가이니까요. 너무 그렇게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절대적으로 이런 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 중국의 단점은 그 부분입니다. 미국은 이제 내수라는 소비가 탄탄합니다. 탄탄하기 때문에요. 경제의 기본적인 구조가 탄탄해요. 그런데 중국은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은 가게들의 소비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품은 생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4.5에서 5% 성장을 하려면은 우리가 뭘 해야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GDP 기준으로 뜯어서 본다면은 그러면은 설비 투자, 예를 들어 공장이나 기계를 혹은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건설 투자. 예, 도로나 아파트를 짓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가게가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장을 5% 만들어내는데 가게가 소비를 많이 안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 성장을 만들어내려면은 건설이나 설비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 투자를 계속 많이 했었고요. 그게 터졌던 것이 이제 부동산의 버블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설비 투자로 인해서 이제 제품 생산이 많이 되니까요. 이미 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들이 이미 세계의 화학 생산량을 거의 다 커버할 정도가 되어
그렇게 과다 생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철강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소비재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생산을 해서 자기들이 수요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기반이 약하니까 해외 수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출 길이 막히게 되면은 중국은 계속 디플레이션 오게 됩니다. 지금도 다른 나라들이 다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데 중국만 계속 특히 도매 물가는 더 많이 떨어진 것이고요. 소비자 물가도 아시다시피 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왜 그러느냐? 중국의 바로 이런 취약점입니다. 과다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 거기에 비해서 자기들 내에서의 수요는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런 부분에서 과연 중국에 물건 놓는 것을 수출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았다 할 때 어느 곳이 더 힘들어질까 하는 것은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일방적으로 이게 사회주의 국가는 잘 견디니까 그런 부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가 이제 협상을 해서 나갈 겁니다. 그런데 협상의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당분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기간에 끝나고 시장이 또 조화라고 날아가고 이런 적은 없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중국이 소비가 침체되어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중국 그 국채 시장만 봐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약간 구조적인 거라서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쉽지가 않겠고 아무리 경기부양책을 쓴다 하더라도 어차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본다면 효과적인 단기적인 정책은 수출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미국이 잘 어떻게든 무방북이랑 같이 막을 거니까 중국도 만만치 않겠네요. 쉽지 않겠네요, 진짜. 예, 특히 이제 중국은 이미 그런 이야기도 한 20년 전에도 나왔었는데요. 20년 전에 미국과 유럽 하면은 인구 때문에 미국이 유럽을 앞선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이 대결을 했을 때 중국의 가장 취약점은 인구일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게 네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도 이제 노후 준비가 잘 돼야 되는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 꺼져버렸죠. 주식 가격 꺼져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소비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은퇴하는 것도 가까워지고 그 노동시장이 별로 안 좋거든요. 지금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취업하는데 실업이 높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소비가 진작되겠어요? 그런데 중국은 5% 성장을 한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지출을 하든지 그런데 중국도 이미 국가 부채 비율이 거의 80% 육박할 겁니다.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기업들이 투자를 한다. 하이테크 기술 투자 오케이 좋습니다. 기술은 계속 좋은데 뭔가 자기의 경제 구조가 좀 안정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 큰 매크로 구조가 안정적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이테크도 일어나고 해야 되는 것인데요. 큰 매크로 구조가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약간은 이제 협상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을까. 중국이 일방적으로 강하게 밀고 갈 수는 없을 것이고요. 서로 적당하게 서로 물건을 사주고 팔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월마트에 들어온 제품의 거의 60% 정도가 중국산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가격 올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소비자들 다 뒤집어지죠.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협상을 저는 해 나가리라고 보고요. 시간은 좀 오래 걸리고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도 아니고요. 물론 준비는 이전에 비해서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국이 그 첨단 기술 개발 여기엔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서 약간 타개하려는 그런 속내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그 중국 전체 경기 부양과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영향은 있죠. 당연히 영향을 주기 마련이고요. 자기들이 디램이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자기의 제품으로 바꿀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수입 대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수입하는 것들의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전략적으로 이런 산업을 또 가져가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이 이제 이런 부분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이제 그것은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효율성을 통해서 인건비 절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현대차가 이번에 이제 미국의 현대차뿐만 아니라 철강하고 현대제철을
등등 해서 라인업을 같이 이제 해서 이제 공장을 짓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제 거의 사람을 쓰는 것을 거의 극소화하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갖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하이테크 산업이 자기 자체 내로 그 기술을 개발할 수 있으면은 젊은 사람들 노동력이 줄어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이테크는 AI나 이런 것은 무조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요. 생산성을 높이면은 당연히 경제 성장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4.5에서 5% 성장률을 달성한다 그럴 때 생산성을 높이면은 이 부분이 이제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당연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에 투자를 할 때 중국의 주식을 산다, 뭐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중국과 같은 중진국이나 후진국, 지금 이전에는 후진국이었으니까요. 그런 나라들의 투자를 할 때는 전체 지수를 사는 것보다 종목이나 섹터를 사는 게 좋습니다. 예, 지수 전체를 사는 거면은 뒤처지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지수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하이테크에 속하는 일부 종목은 날아가듯이 날아가고 전체 지수는 또 뭐 그냥 저스트 쏘쏘고 그중에 섹터는 또 하이테크나 이런 것은 또 급격하게 날아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선별해서 투자를 하는 것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보편적인 지수 이런 것은 거시경제 구조를 본다면은 그것은 좀 지양하고 아까 하이테크의 경쟁력을 가졌다? 그럼 그런 쪽에 지분을 사는 것이죠. 항상 트럼프 시기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포커스가 되는 국가 리스트가 있어요. 1기 때는 어디였죠? 중국하고도 당연히 전쟁을 잃었지만 무언가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해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북한과의 핵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몰입을 했었고 맞아요. 네. 그때 김정은을 굉장히 칭송을 하는 표현을 굉장히 똑똑한 사람 표현이 똑같아요. 지금 시진핑한테도 그러면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얻어낼 것이 있는데 일단 지켜 세우고 하는 걸 봐서 하겠다. 왜냐하면 1기 때 모습을 보시면은 사실 굉장히 칭송하고 지켜 세워줬지만 핵 협상과 관련되는 테이블에 가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미국 유리한 인센티브가 명확히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받으면 해줄게. 그러니까 서로의 양보를 자꾸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당연히 이제 핵 제재를 이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은 당연히 먼저 핵을 갖다가 동결하거나 이제 반출을 하면 이란 조건이 항상 걸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서 걸린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확장적인 사고를 해보면 중국하고도 똑같습니다. 당신들이 합의하고 우리 물건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면 왜냐하면 1기 때 경험적인 사고로 봤을 때 협상에 이른 거는 결국에 중국이 미국 물건을 많이 사겠다라고 약속, 실제로 안 지켜졌습니다만 사겠다로 약속하는 즉시 이제 협정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 먼저 양보해라는 의미에서 중국은 중국대로 대표를 선임하고 있고 그리고 강경하게 나가고 있고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치지만 상당히 압박적인 실질적 정책은 지속이 되고 얻어내려는 그런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얻어내면 뭐가 되느냐. 결국에 국가의 리더는 지금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되게 강해요. 왜냐하면은 강대강으로 가고 서로 아쉬울 거 없는 입장인데 누군가 수그리고 누군가 양보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국이 리더 1등이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정치인들은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외교적 협상가들도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미국의 블록에 서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미국 우선주의의 어떤 세계적 흐름을 갖다 더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더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 전략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최근에 그런 뭐 1년에 뭐 서로의 뭐 강대강으로 같이 닿는 그런 국면을 살펴보면은 뭐 전반적인 뭐 자산 시장의 분위기도 그렇고 트럼프 정부의 성급함이 오히려 이 미국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채권 금리 상승이라든지 약달러로 좀 나오고 있고 중국은 생각보다 잘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시진핑 중국의 판정승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짧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짧게 보면 당연히 맞는 말씀이죠. 네. 왜냐하면 중국은 근데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과연 승리일까? 왜냐하면요. 잘 보시면 국가적인 패권과 국가적인 리더십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정책의 발현, 그러니까
먼저 때린 사람은 누구냐면 미국이에요, 지금. 미국이 먼저 때리기 시작을 하고 있고 미국이 원하는 그림대로 큰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주가적인 측면을 보면 미국은 이미 그 전에 트럼프가 됐다라는 의미만으로 기대감으로 뭐 우리 M7뿐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주 뭐 팔란티어라든지 많은 주가들이 굉장히 밸류에이션을 정상적 범위를 넘을 정도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정책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이렇게 혼선을 가중을 시키니까 많이 빠지게 되고 조정을 보이는 거죠. 자산시장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흐름인 겁니다. 왜냐면은 먹이를 강아지한테 주려고 했는데 강아지가 달려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꼬리 살달살달하면서 온갖 강아지 다 달려왔어요. 근데 먹이가 없어요. 이 강아지들의 뭐 실망감은 어떨까요?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중국은 반대로 보시면 주가가 코로나 때 수준보다도 더 빠질 정도의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이제 최악을 넘어가는 국면에서 이제 부양 정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속적인 이제 경기 드라이브 정책, 내수 부양 정책, 그다음에 딥시크, 우리도 죽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주가적인 이제 상승 패턴을 보이고 있고. 그러면은 주가로만 봤을 때 단기로 보면은 당연히 승자는 어디 있냐?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맞죠. 근데 정책적인 패권의 드라이브를 누가 가져가느냐로 놓고 봤을 때 아주 쉽게 그러면 그 패권의 드라이브가 뭔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블록화돼서 차단이 됐을 때 어느 국가가 과연 어떤 진짜 실질적으로 힘이 있고 기술이 있는 국가가 미국에 붙느냐 중국에 붙느냐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서서히 그제 우선협상 대상 국가 5개 리스트 뽑았잖아요. 네. 일본, 한국,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호주, 영국 뽑았잖아요. 다 각각의 측면에서 장점이 분명히 있는 국가들입니다. 인도가 협상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크다고 느껴지는 거긴 중립국이잖아요. 약간 그렇죠. 좀. 굉장히 네. 크죠. 그러니까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는 각 국가들의 키워드가 명확히 존재를 합니다. 한국, 기술. 우리 기술 많잖아요. 네, 네. 일본, 기술뿐만 아니라 금융적으로 미국에 이미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호주, 원자재. 그다음에 영국, 그래도 금융이 아직은 살아있고 마지막 인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역량을 가진 국가.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충분히 지금 힘 있는 국가들, 성장의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미국 쪽에 더 협상을 하면서 더 우호적인 상황으로 패권이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대지진이 뭐냐면 이미 바이든 때 무너졌던 블록, 미국 중심의 블록을 다시 재건하는 과정이고 이게 제국주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단기로 보면 주가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이긴 듯 보이나 장기로 보면 지금 미국은 더 많은 힘을 갖고 자신만의 편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확실히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 중국이 맞서서 잘 싸우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뭔가 더 잘 살게 되고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럼 뭐 시간을 감내를 해야 되겠네요. 최근에 미국 미주리주 법원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240억 달러, 한화로 35조 원 규모의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미주리주 법원이니까 저희가 좀 미주리주가 강한 공화당 성향의 주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보조를 맞춘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시할 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무시를 못하냐면 한국에도 이런 판결이 난 적이 있는데 이게 아주 크리티컬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비교를 해보자면요. 네네. 우리가 오토 원비어 북한에서 죽은 대학생, 미국 대학생이 있습니다. 뭐 이게 한 2018년, 17년쯤에 오토 원비어 대학생이 북한에 여행 갔다가 북한에서 포스터를 뗀 걸로 알려졌어요. 포스터를 떼서 그거를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하다가 북한에서 체포돼서 감옥에 있다 죽었습니다. 맞아요. 그 뭐 기억하실 텐데요. 네.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분들이 오하이오에 사는 유대인 집안입니다. 유대인 집안인데 역시 유대인답게 대응을 합니다. 연방 법원에 제소를 하고 고문으로 의해서 우리 아들이 죽었다. 라고 해서 얼마의 배상 책임을 받아내느냐? 5억 달러의 배상 책임을 받아냅니다. 진짜요? 예. 그게 가능한 나라군요. 미국은. 문제는 뭐냐? 이 5억 달러가 있으니까 네. 앞으로요. 우리나라 한국의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대북 사업 거의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 왜냐? 때문에. 예. 야. 여기 하면 북한의 자산을 찾아서 압류할 수 있는 5억 달러까지 압류할 수 있는 게 생겼거든요. 그 이후에 관련 단체들이 미국에서 또 비슷한 걸로 뭐 예를 들자면 선교사들이 가서 죽었다거나 이런 걸 할 때 또 판결을 많이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북한과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럼 보다가 문제가 있네. 얘들이 돈 벌었고 얘들의 자산이 미국에 있어. 한국 지사 그 업체의 지사가 미국에 있는. 그러면
법원에 소송을 해서 그 자산을 극단적인 경우에는 압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원비어 가족이나 아니면 북한 단체들, 북한 관련 시민 단체들이요. 네네.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미주리주에서 이렇게 했다는 건 네. 중국 기업들이 어떻게 했을 때 또 미주리주 법원 문제가 이제 대법원까지 또 가고 또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이제 이게 뭐 쉽게 풀리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근거가 생기면서 중국 기업들을 계속 방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들이 뭐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아직까지는요. 오토 원비어 사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미국 법원이 앞으로 또 어떻게 또 판단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게 생긴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프로파간다로 또 미국 공화당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미국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 이걸 가지고 또 중국을 공격할 거리가 생기는 거고요.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약간 좀 과장된 거긴 한데 이게 미주리주 하나에서 일단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 다양한 주에서 그런 판결을 내려가지고 배상금을 엄청나게 불린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중국 기업을 견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사실 미국이 맞습니다. 계속해서 꺼내드는 카드 중에 하나가 이 중국 기업들 다 상장 폐지시켜버리는 거 그러니까 기업을 좀 공격하는 그런 액션이 있잖아요. 이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똑같은 방식을 예를 들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면 미국은 주들이 세잖아요. 하나의 사실상 독립국가나 마찬가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정명령을 내리면 미국의 블루 스테이트들, 그러니까 민주당 주들은 거기에 반대되는 자신들의 이제 법률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사실상 그 주에서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노력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FCPA라고 해외부패 방지법이라고 미국 기업이나 미국의 지사를 두고 있는 회사가 그 외국에서 뇌물을 주면 그게 걸리면 미국에서 아주 천문학적인 벌금을 때립니다. 근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중지시켜 버렸거든요. 왜 우리만 뇌물 못 주냐? 딴 나라 다 주는데. 이게 트럼프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네. 왜 우리는 못 주느냐? 그래서 하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어떻게 했냐면 아니다. 우리는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하겠다. 라고 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래서 그 어기면 우리 주법으로 처벌할 거야. 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럼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정명령이 상당히 반감되는 거죠. 다들 캘리포니아에서 장사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미국엔 주의 힘이 세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대한 이 코로나 이런 판결들이 만약에 다른 주에도 이어진다면 그런 식으로 중국을 또 새롭게 견제하는 하나하나 견제해가는 또 이제 블록을 쌓아 나가는 거겠죠. 물론 뭐 또 큰 합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또 판결이 바뀌고 뭐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 우리가 북한하고 어떤 큰 합의가 있지 않는 이상 오토 원비어 가족에게 대북 사업이 잡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일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근데 사실 북한의 잘못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연루가 돼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진짜.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도 당시에도 그런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건 또 개별로 다 따져서 또 소송하고 하고 때문에 뭐 우리 기업들 걸 그렇게까지 할까는 합니다만 당시에도 그런 우려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걸 보면 근데 위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향후 이제 정권이 바뀌거나 뭐 한국이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대북 교류 사업이나 대북 사업 상당히 현실적으로 과거보다 어려운 거는 그런 점들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이 소액 제품에 대해서는 비관세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00달러 하던 것을 이제 한도를 800달러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800달러 같으면 하여튼 그 1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제품까지도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소액 제품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조금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또 중국의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은 다른 것들은 차치하고요. 중국의 이제 과학 기술도 좋고 이러니까 사실은 기술력은 뭐 이미 우리나라를 앞질른 것들이 몇 개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또 갑자기 요즘 보면 우리나라에서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저런 이제 관세를 두고 대결을 하면서 시진핑이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트럼프가 백도어를 열어놓고 하니까 야 중국이 드디어 이기는구나. 맞아요. 그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니까 훨씬 잘 참을 거고 단결력이 강하고 미국은 대통령 바뀔 테니까 뭐 훨씬 약할 것이다 하는데요. 미국인 나라의 나라의 애국심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1, 2차 세계대전을 붙으면서 다 군사력 동원하고 했던 것이고요. 지금도 중동이라든지 곳곳에서 얼마나 자기의 아들,
딸들이 많이 죽어갑니까? 그럼에도 그걸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간첩이나 소위 말해 국가에 반역되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여러분들 드라마에 보시면은 그 받는 형이 엄청납니다. 한번 걸렸다면 20년, 30년이 하여튼.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국도 당연히 만만치 않은 이제 그런 국가이니까요. 너무 그렇게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절대적으로 이런 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 중국의 단점은 그 부분입니다. 미국은 이제 내수라는 소비가 탄탄합니다. 탄탄하기 때문에요. 경제의 기본적인 구조가 탄탄해요. 그런데 중국은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은 가게들의 소비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품은 생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4.5에서 5% 성장을 하려면은 우리가 뭘 해야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GDP 기준으로 뜯어서 본다면은 그러면은 설비 투자, 예를 들어 공장이나 기계를 혹은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건설 투자. 도로나 아파트를 짓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가게가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장을 5% 만들어내는데 가게가 소비를 많이 안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 성장을 만들어내려면은 건설이나 설비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 투자를 계속 많이 했었고요. 그게 터졌던 것이 이제 부동산의 버블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설비 투자로 인해서 이제 제품 생산이 많이 되니까요. 이미 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들이 이미 세계의 화학 생산량을 거의 다 커버할 정도가 되어 그렇게 과다 생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철강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소비재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생산을 해서 자기들이 수요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기반이 약하니까 해외 수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출 길이 막히게 되면은 중국은 계속 디플레이션 오게 됩니다. 지금도 다른 나라들이 다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데 중국만 계속 특히 도매 물가는 더 많이 떨어진 것이고요. 소비자 물가도 아시다시피 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왜 그러느냐? 중국의 바로 이런 취약점입니다. 과다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 거기에 비해서 자기들 내에서의 수요는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런 부분에서 과연 중국에 물 건너오는 것을 수출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았다 할 때 어느 곳이 더 힘들어질까 하는 것은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일방적으로 이게 사회주의 국가는 잘 견디니까 그런 부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가 이제 협상을 해서 나갈 겁니다. 그런데 협상의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당분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기간에 끝나고 시장이 또 조화라고 날아가고 이런 적은 없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중국이 소비가 침체되어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중국 그 국채 시장만 봐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약간 구조적인 거라서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쉽지가 않겠고 아무리 경기부양책을 쓴다 하더라도 어차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본다면 효과적인 단기적인 정책을 수출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미국이 잘 어떻게든 무방북이랑 같이 막을 거니까 중국도 만만치 않겠네요. 쉽지 않겠네요, 진짜. 예, 특히 이제 중국은 이미 그런 이야기도 한 20년 전에도 나왔었는데요. 20년 전에 미국과 유럽 하면은 인구 때문에 미국이 유럽을 앞선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이 대결을 했을 때 중국의 가장 취약점은 인구일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도 이제 노후 준비가 잘 돼야 되는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 꺼져버렸죠. 주식 가격 꺼져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소비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은퇴하는 것도 가까워지고 그 노동시장이 별로 안 좋거든요. 지금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취업하는데 실업이 높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소비가 진작되겠어요? 그런데 중국은 5% 성장을 한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지출을 하든지 그런데 중국도 이미 국가 부채 비율이 거의 80% 육박할 겁니다.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기업들이 투자를 한다. 하이테크 기술 투자 오케이 좋습니다. 기술은 계속 좋은데 뭔가 자기의 경제 구조가 좀 안정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매크로 구조가 안정적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이테크도 일어나고 해야 되는 것인데요. 큰 매크로 구조가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약간은 이제 협상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을까. 중국이 일방적으로 강하게 밀고 갈 수는 없을 것이고요. 서로 적당하게 서로 물건을 사주고 팔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월마트에 들어온 제품의 거의 60% 정도가 중국산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가격 올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소비자들 다 뒤집어지죠.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협상을 저는 해 나가리라고 보고요. 시간은 좀 오래 걸리고 중국이 뭐 사회주의 국가라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도 아니고요. 물론 준비는 이전에 비해서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국이 그 첨단 기술 개발 여기엔 엄청나게 지금 네.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네. 뭐 AI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서 약간 타개하려는 그런 속내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그 중국 전체 경기 부양과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영향은 있죠. 당연히 영향을 주기 마련이고요. 자기들이 디램이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자기의 제품으로 바꿀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수입 대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수입하는 것들의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전략적으로 이런 산업을 또 가져가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이 이제 이런 부분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이제 그것은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효율성을 통해서 인건비 절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현대차가 이번에 이제 미국의 현대차뿐만 아니라 철강하고 현대제철을 등등 해서 라인업을 같이 이제 해서 이제 공장을 짓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제 거의 사람을 쓰는 것을 거의 극소화하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갖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하이테크 산업이 자기 자체 내로 그 기술을 개발할 수 있으면은 젊은 사람들 노동력이 줄어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이테크는 AI나 이런 것은 무조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요. 생산성을 높이면은 당연히 경제 성장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4.5에서 5% 성장률을 달성한다 그럴 때 생산성을 높이면은 이 부분이 이제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당연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에 투자를 할 때 중국의 주식을 산다, 뭐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중국과 같은 중진국이나 후진국, 지금 이전에는 후진국이었으니까요. 그런 나라들의 투자를 할 때는 전체 지수를 사는 것보다 종목이나 섹터를 사는 게 좋습니다. 네, 지수 전체를 사는 거면은 뒤처지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지수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하이테크에 속하는 일부 종목은 날아가듯이 날아가고 전체 지수는 또 뭐 그냥 저스트 쏘쏘고 그중에 섹터는 또 하이테크나 이런 것은 또 급격하게 날아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선별해서 투자를 하는 것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보편적인 지수 이런 것은 거시경제 구조를 본다면은 그것은 좀 지양하고 아까 하이테크의 경쟁력을 가졌다? 그럼 그런 쪽에 지분을 사는 것이죠. 항상 트럼프 시기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포커스가 되는 국가 리스트가 있어요. 1기 때는 어디였죠? 중국하고도 당연히 전쟁을 잃었지만 무언가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해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북한과의 핵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몰입을 했었고 맞아요. 네. 그때 김정은을 굉장히 칭송을 하는 표현을 굉장히 똑똑한 사람. 표현이 똑같아요. 지금 시진핑한테도 그러면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얻어낼 것이 있는데 일단 지켜 세우고 하는 걸 봐서 하겠다. 왜냐하면 1기 때 모습을 보시면은 사실 굉장히 칭송하고 지켜 세워줬지만 핵 협상과 관련되는 테이블에 가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미국 유리한 인센티브가 명확히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받으면 해줄게. 그러니까 서로의 양보를 자꾸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당연히 이제 핵 제재를 이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은 당연히 먼저 핵을 갖다가 동결하거나 이제 반출을 하면 이란 조건이 항상 걸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서 걸린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확장적인 사고를 해보면 중국하고도 똑같습니다. 당신들이 합의하고 우리 물건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면 왜냐하면 1기 때 경험적인 사고로 봤을 때 협상에 이른 거는 결국에 중국이 미국 물건을 많이 사겠다라고 약속, 실제로 안 지켜졌습니다만 사겠다로 약속하는 즉시 이제 협정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 먼저 양보해라는 의미에서 중국은 중국대로 대표를 선임하고 있고 그리고 강경하게 나가고 있고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치지만 상당히 압박적인
실질적 정책은 지속이 되고 얻어내려는 그런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얻어내면 뭐가 되느냐. 결국 국가의 리더는 지금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되게 강해요. 왜냐면은 강대강으로 가고 서로 아쉬울 거 없는 입장인데 누군가 수그리고 누군가 양보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국이 리더 1등이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정치인들은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외교적 협상가들도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미국의 블록에 서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미국 우선주의의 어떤 세계적 흐름을 갖다 더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더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 전략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최근에 그런 뭐 1년에 뭐 서로의 뭐 강대강으로 같이 닿는 그런 국면을 살펴보면은 뭐 전반적인 뭐 자산 시장의 분위기도 그렇고 트럼프 정부의 성급함이 오히려 이 미국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채권 금리 상승이라든지 약달러로 좀 나오고 있고 중국은 생각보다 잘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시진핑 중국의 판정승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짧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짧게 보면 당연히 맞는 말씀이죠. 네. 왜냐하면 중국은 근데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과연 승리일까? 왜냐하면요. 잘 보시면 국가적인 패권과 국가적인 리더십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정책의 발현, 그러니까 먼저 때린 사람은 누구냐면 미국이에요, 지금. 미국이 먼저 때리기 시작을 하고 있고 미국이 원하는 그림대로 큰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주가적인 측면을 보면 미국은 이미 그 전에 트럼프가 됐다라는 의미만으로 기대감으로 뭐 우리 M7뿐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주 뭐 팔란티어라든지 많은 주가들이 굉장히 밸류에이션을 정상적 범위를 넘을 정도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정책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이렇게 혼선을 가중을 시키니까 많이 빠지게 되고 조정을 보이는 거죠. 자산시장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흐름인 겁니다. 왜냐면은 먹이를 강아지한테 주려고 했는데 강아지가 달려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꼬리 살달살달 하면서 온갖 강아지 다 달려왔어요. 근데 먹이가 없어요. 이 강아지들의 뭐 실망감은 어떨까요?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중국은 반대로 보시면 주가가 코로나 때 수준보다도 더 빠질 정도의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이제 최악을 넘어가는 국면에서 이제 부양 정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속적인 이제 경기 드라이브 정책, 내수 부양 정책, 그다음에 딥시크, 우리도 죽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주가적인 이제 상승 패턴을 보이고 있고 그러면은 주가로만 봤을 때 단기로 보면은 당연히 승자는 어디 있냐?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맞죠. 근데 정책적인 패권의 드라이브를 누가 가져가느냐로 놓고 봤을 때 아주 쉽게 그러면 그 패권의 드라이브가 뭔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블록화돼서 차단이 됐을 때 어느 국가가 과연 어떤 진짜 실질적으로 힘이 있고 기술이 있는 국가가 미국에 붙느냐 중국에 붙느냐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서서히 그제 우선협상 대상 국가 5개 리스트 뽑았잖아요. 네. 일본, 한국,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호주, 영국 뽑았잖아요. 다 각각의 측면에서 장점이 분명히 있는 국가들입니다. 인도가 협상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크다고 느껴지는데 거긴 중립국이잖아요. 약간 그렇죠. 좀. 굉장히 네. 크죠. 그러니까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는 각 국가들의 키워드가 명확히 존재를 합니다. 한국, 기술. 우리 기술 많잖아요. 네네. 일본, 기술뿐만 아니라 금융적으로 미국에 이미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호주, 원자재. 그다음에 영국. 그래도 금융이 아직은 살아있고 마지막 인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역량을 가진 국가.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충분히 지금 힘 있는 국가들, 성장의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미국 쪽에 더 협상을 하면서 더 우호적인 상황으로 패권이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대지진이 뭐냐면 이미 바이든 때 무너졌던 블록, 미국 중심의 블록을 다시 재건하는 과정이고 이게 제국주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단기로 보면 주가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이긴 듯 보이나 장기로 보면 지금 미국은 더 많은 힘을 갖고 자신만의 편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확실히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 중국이 맞서서 잘 싸우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뭔가 더 잘 살게 되고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럼 뭐 시간을 감내를 해야 되겠네요. The most powerful AI chips in the world will be made right here in America. 保留采取一切 with Taiwan Semiconductor. We have them made by TSMC. TSMC forms new and deeper roots in America.